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종착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저도요. 예, 지난주에 무척 힘들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 반갑습니다. 살아왔어요. 살아오긴 했는데 덜 살았어. 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시오. 아이, 난 선배들 못 볼 줄 알았어. 아니 글쎄, 그래도 살아왔네. 저기 참 이 팟캐스트 업계가 요즘 종합병동이 돼가고 있어요. 저 국민 TV에 김영민 PD도 왜 아파서 병 가낸 거 봐. 그다음에 저 시사통에 김종배 네. 항상 얼굴 누렇게 떠 있잖아. 그래, 맞아. 나하고 요즘 방송할 때는 뭐 아픈 데 없어? 이게 아예 인사말이라고. 아유. 거기에다가 장윤선까지. 그래서 이게 왜 이 진보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는가? 이 팟캐스트가 왜 이렇게 초토화되고 있는가? 이걸 언제 우리가 한번 토론해야 돼. 요즘 이렇게 팟캐스트 들어보면은 여기저기 김종대 편집장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김종대 편집장은 팟캐스트의 귀재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틀린 말 아니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보니까 팟캐스트의 귀재가 아니라 팟캐스트 전문 그 의사 병동에 빠진 팟캐스트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종대 선배도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창수 선배도 그렇고요. 저는 이번에 제가 아파 보니까 이렇게 세게 아픈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평생에 이런 무슨
술 먹고 토한 적은 있지만 어지러워서 토한 적은 또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파 보니까 진짜 40, 50대 건강 진짜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새삼스러운 진리를 깨달으셨구나. 진짜 스스로 걸을 수만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자기 몸 건강하게 지키기. 그게 100세 시대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진보가 왜 그런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보가 그 사람이 없잖아. 일당백의 정신으로 막 하잖아요. 네. 일은 많고 일을 나누긴 또 조건이 열악해.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일하다가 이제 골로 가는 이런 상황이 막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령 곰탱이 같은 맞아. 운동권들만 모여가지고 맞아. 미령 어떤, 곰탱이. 자학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즐기듯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이 일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맞아. 그럼으로써 이걸 함으로써 엔돌핀이 팍팍 솟아가지고 우리 이제 신바람을 일으키자고 하는 건데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아니 이것이 왜 사람을 건강을 잠식하냐 말이야 이것이.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이건 뭔가 어디서 잘못된 겁니다. 이거 혁신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돌아오긴 했는데 온전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방송가에서는 TV 틀면 전원주 웃음소리를 들어야 되고 팟캐스트 틀으면 장윤선 웃음소리를 들어야 돼. 전원주와 장윤선. 비슷해? 웃음 하나로 시중을 제압한 그 포스. 이건데 이거에 내 악성 댓글 많은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고딩들 이제 그만 좀 올려라.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 전원주한테는 안 올리면서 왜 여기 와서 노냐 니들. 그러니까. 아니 살면서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니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웃는 게 보약이라는 게 우리말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니체도 그런 어려운 말을 했어요. 니체가. 근데 내가 그거를 내 페이스북에 다 썼어요. 앞으로는 웃겨 살아야겠다 했더니 누가 하는 말이 친구가 이제 댓글 달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게 건강에는 좋은 거다. 그렇지. 아니 우리 그래 장윤선 맞아. 기자 나 이렇게 치유하는 거에 나와 거기에. 유쾌하게 막 웃는 소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형님이 국립암센터에서 3기 무슨 암 환자들이 8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3기는 3기끼리 모으나 봐 환자를. 그래서 한 병실에 8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만 웃음 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은 다 돌아가시고 그 웃음 치료 받은 한 분만 걸어서 병실을 퇴원해서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웃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부러 웃는 것이 조금 어색했거든요. 정말 어색한 웃음이었는데 어색한 웃음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럼 일부러 한 마디씩 끝날 때마다 전부 다 없을까요? 무조건. 명진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웃는 웃음을 탈장 웃음이라고 딱 오장육부가 다 시원해지는 웃음이래.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왠지 주체가 없어 보여 그 양반. 그러면서 많이 웃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욕 댓글이 많이 사라졌던데. 한번 아파 보니까 리포트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 그냥 어떤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잖아. 장윤선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 악플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장윤선의 웃음은 만병치료약 치유의 웃음이다. 팟캐스트계에 쓰러져간 모든 그 팟캐스트 진행자들에게 들려주는 치유의 웃음이다. 그렇지. 자, 수다가 길었습니다. 오늘도 김창수의 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의 눈. 오늘 또 부은 눈입니다. 아침에 눈이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부었더군요. 부은 눈을 뭐라고 하나요? 퉁퉁 부른 눈이라고 하나요? 그냥 부은 눈인가요? 부은 눈. 부은 눈탱이. 부은 눈탱이. 부으면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러잖아요. 제 눈이 밤탱이가 되지는 아직은 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밤탱이가 안 됐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이 밤탱이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가 전략이 지금 시달리지 않습니까? 중국에 시달리고 미국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가 전략이 지금 밤탱이가 됐습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가 전략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불어 터져서 그런서 밤탱이가 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오늘은 밤탱이가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전략이 밤탱이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현재 구라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라 대전쟁이죠. 이 구라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에 구라 대전쟁에 불을 지핀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입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이었죠.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인가요? 그리고 원유철 전 국방위원장이었죠. 이 두 전직 국방위원장 출신들이 국방위원장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이 군사 전문가인 양 행세를 하면서 구라 대전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군사 전문가라 한다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 규지도 팔만대장경이다. 두 사람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두 사람이 굉장히 경거망동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은 구라 대전쟁에 불을 지핀 것은 결국은 리포트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아시아를 격동하게 만들고 구속해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밤탱이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게 왜 구라인가? 이 사람들은 사드만 배치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는 사드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드 우상 숭배, 사드 미신. 결국은 두 정치인들은 미신 구라를 던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이, 중국이 또 구라 대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중국은 이 엑스밴드 레이더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에 자신들의 안방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렇게 위험을 느끼고 있고 자신들의 위험에 대해서 한국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엑스밴드 레이더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위험이 되는 것은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중국이 정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국은 이거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정말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은 한반도에서 결국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짐으로써 한반도가 미중 사이의 미사일 대리 전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중국으로서는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염려하는 것은 한반도가 미사일 전쟁이 되는 것 자체를 한국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또 미국의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 역량과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는 것, 그래서 한반도가 미중의 미사일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구라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구라는 결국은 이런 중국이 우도하고 있는 본질은 감춘 채 엑스밴드 레이더 미사일로만 포장을 한 엑스밴드 레이더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역시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구라는 사드는 북한용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드가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구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웅 구라입니다. 이 미국의 아웅 구라에 또 중국의 엑스밴드 레이더 구라에 또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북한인 것이죠. 북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 때 맞춰가지고 북한의 인도 주재 대사였나요? 인도 주재 대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날 것이다 하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갈이라고도 하죠. 또는 뻥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블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뻥카 구라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구라 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입니까? 한반도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들입니다. 우리의 국가 전략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전제, 우리의 이 밤탱이가 된 국가 전략에서부터 대한민국 국가 전략을 바로 짜는 것, 이것이 사드를 통해서 한동안 엄청나게 시끄러웠다가 이제 마치 또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이 잠잠해진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는 국가 전략을 또 놓치게 됩니다. 우리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치고 싶어. 눈을 부릅뜨면 밤탱이가 된 눈탱이가 더 그러니까 부릅뜨지 말고 실눈을 뜨면서 가늘게 째려보자. 호시탐탐하자. 호시탐탐. 그렇지. 호시. 호랑이 눈. 호시우보가 아니라 호시탐탐. 호시탐탐하자. 야, 그런데 진짜 그 팟캐스트 용어를 딱 적절하게 쓰시면서 구라 전쟁. 너무 일단 이 용어가 마음에 들어. 김구라 씨가 들으면은 이거 뭔 소리야, 내 얘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적절하고 적확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미국도 구라쳐, 한국도 구라쳐. 그러니까 구라 1호 우리 이거 정해버리자. 구라 1호 정치인 유승민.
구라 2호 정치인 원유철. 구라 1호, 구라 2호 이렇게 부를까 앞으로? 그런데 대구에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요즘 싹 들어갔어.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아유, 하도 구라를 치니까 네. 알았어. 네 지역구에 갖다 놔. 갖다 그러니까 놔, 잠깐만.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아유. 그게 너무 재밌었어. 얄팍한 구라. 그러니까 구라라는 게 입증이 된 거야. 맞아. 이게 구라가 아니었다면은 내 지역구에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대한민국 해야지. 안보를 위한 일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 썼더니 부지한이 조회수가 높아. 그런데 하여간 잘 됐어. 네. 저 평택 저 군산에 갖다 놓으면 서해안이라 중국을 자극하거든. 그러면 중국이 또 구라를 쳐. 네. 그거보다 대구에 갖다 놓으면은 중국이 그래도 조금 머니까. 성의를 보였구나. 보였구나. 이래가지고 구라를 덜 쳐. 그럼 어디 갖다 놔야 돼? 대구 갖다 놔야지. 대구 좋네. 그 대구 그 또 지역민들이 난리치실 것 같기도 한데 유승민을 아니 그렇다고 뽑아서 해서 죄야. 내가 이거 쓰니까 전라도 패북 친구들이 쌤통이라 그러는데 이런 지역 감정 조장하면 안 됩니다. 안 이거 됩니다. 네. 마치 대구에 이런 거 저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영남에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반대를 하는 거는 주로 진보입니다. 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 대구에 사드 갖다 놓겠다는 걸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진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 영남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의 진보들. 한국의 진보들이에요. 진보들이야. 한국의 진보들이 원자력 발전소 사드가 영남에 배치돼서 비록 지역 감정은 있지만 우리 영남의 그 동포들이 고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을 지지할 게 아니라 한국의 진보를 지지하셔야 돼요. 영남 지역민들이.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너무 얄팍했던 거죠. 너무 성급했고 얄팍했는데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전략, 외교 전략 앞에서 좀 자신이 약간의 전문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경고망동했는가 하는 게 이번 건으로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 앞으로 얘기 못 한다고 봐. 이번에 한 번 됐어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동북아를 놓고 동북아를 화약고 만들려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게 전부 구라야.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호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날카롭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팟짱에서 그동안에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팟짱을 많이 들어야 돼요. 네. 팟짱을 많이 들어야지 장윤선 편집장이 안 쓰러집니다. 힘이 나가지고. 장윤선의 팟짱. 자, 저기 한중일 미국 한국 빼고 구라 삼국지인데. 네. 구라 삼국지. 구라 삼국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셋이 구라 풀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삼국지거든요. 네. 구라 전쟁이에요. 맞아. 21세기는 이제 문화와 막말의 전쟁으로 됐어요. 이젠 더 이상 총칼로 사람 이렇게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런 전쟁들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처음에 말 전쟁으로 다 시작되는 겁니다. 네. 말과 조롱과 모멸감 이런 정서들이 국제 정세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오늘 바로 그 얘기 해야 되겠지만은 대북 전단이라는 문제. 예, 지금 북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 없이 네. 경멸 작전을 펴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냐? 조금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네. 자, 우선 사전 경고는 이미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풍선이 이제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바람의 방향이 서서히 이제 남풍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치 제철 만난 듯이 이제 그동안 이 바람만 기다리던 보수 탈북자 단체들 다 뛰어듭니다, 이제 아주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 하기 바빠. 그래가지고 마치 제때 만난 물때 만난 물고기들처럼 이제 마구 몰려가가지고 마구마구 날리면은 이제 이 풍선에 대해서 조준을 하고 있다가 북한이 이제 어떤 화기를 동원할 것인가가 또 이게 관심사입니다. 저번에 고사총을 발표했는데 네. 그냥 총이라서 그냥 그 정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지난달에 북한이 경고한 거에서는 단순히 총만 쏘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포를 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구라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구라지만 네.
그지만 일단 경고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로 경고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행동이 나와도 네. 사전에 경고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굴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주민들 대피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조금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과연 빈 말로 끝나냐? 그러면 좋겠죠. 또 다행히도 천행이 있어서 바람의 방향이 딱 올렸는데 적벽대전 보셨나? 적벽대죠. 그 왜 제갈량이 신묘한 아주 그 하늘의 이치를 그 해가지고 조조의 군대에 유리한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반대로 말아가지고 이 틈을 틈타서 조조의 군대를 착살내버립니다. 해전에서 착살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울목도에서 어떻게 했어? 조류의 바람, 방향 이걸 가지고 명량 발음 들어가시. 명량 해전에서 그냥 그 130척을 12척의 배로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부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해전이 이제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딱 풍선을 올렸어. 근데 이 신묘한 바람, 이 한반도의 바람은 원래 신묘한 신묘해. 겁니다. 이게 신기가 있는 바람이야. 그냥 바람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북한에 되는 대북 전단이 아니라 대남 전단이 돼버리면 이것도 이제 정세가 이상해지는 거야. 국내로 다 떨어져. 그러니까 바람과 물길의 방향만 계산하다가 한반도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다 간 거야. 임진왜란 때부터 그러네. 아니 근데 정말 그 26일 천안함 5주기잖아요. 이 앞두고 박상학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 북한 인권 운동연합이죠. 이쪽에서 대북전단 살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한국일보 한바닥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박상학 대표가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은 인권 운동이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솔직한 면도 있더라고요. 이거 하는데 한 500 드는데 500만 원 드는데 언론에 나오면 5배 후원금이 더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할 수 없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주장 굉장히 솔직하게 아니 나 거의 막 명세서를 다 쫙 했더라고. 더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지. 덜 들 수도 있고. 가만 있어봐. 그럼 5배 장사하냐? 아니, 뭐 20만 장 뿌리면은 500만 원 정도 드는데. 나 책 팔아서 지금 똔똔이면 다행이거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삐라 장사해가지고 5배? 선배 삐라를 뿌려. 그게 나. 가만 있어봐. 삐라도 요즘 여러 가지 삐라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비방하는 삐라를 뿌리면 돈 안 돼. 그러면. 그래. 삐라를 잘 뿌려야 돼. 네. 내용을 잘 잡아서. 근데 이제 박상학 씨가 이번에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 벌려고 한다. 네. 근데 전에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삐라를 뿌리면은 자신이 후원자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네. 말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들한테 내가 삐라를 뿌렸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줘야 된다. 입증해줘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삐라를 공개적으로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학 씨를 가르쳐서 이제 생계형 삐라 살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계형 삐라 살포자. 네. 박상학 씨 자신은 이제 그것도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구라인 거죠. 네.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시작할 때 김창욱 씨 눈으로 구라로 시작했는데 네. 구라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거짓말에 비속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물론 또 이야기에 비속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박상학 씨도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구라죠. 거짓말에 비속어라는 측면에서 구라입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뭐 자신의 유명세를 유지해 나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박상학 씨가 생계형 삐라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켜 줍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일상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는 분단된 상태 속에서 불가피한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분단된 상태 속에서 대결인 거죠. 그런데 박상학 씨가 삐라를 뿌림으로써 이것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분단된 상태 속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넘어서 가지고 민간 단체하고 북한 하에 국지적 소규모적인 군사적 충돌을 일상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김종대 편집장께서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제는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뭘 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와 국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하고 이제 그런 어떤 충돌의 어떤 비정규적인 일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국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된 상태 속에서도 동서독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처럼 평화적 통일을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런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삐라를 살핌으로 인해서 삐라를 이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군사적 충돌이 일상화되는 것은 분단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동서독과 같은 통일된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네.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허구한 날 총질하고 싸움질해야 되는 그런 일상적으로 우리는 긴장하고 충돌하면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뭐 망치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강요받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박상학 씨의 삐라 문제는 정말로 그 사람은 생계형으로 삐라를 뿌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망치 들고 총 들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쌈질하는 시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박상학 씨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박상학 씨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생기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라는 북한의 입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입장이 나오자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할 거다라는 또 응대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내비로 둬도 되는 걸까요? 근데 과거에 제가 종편에 좀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마다 박상학 씨하고 방송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라면은 전 이분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남한 땅에 와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직업적 삐라 살포자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탈북자들이 계속 그 종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한국의 방송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박상학 씨가 어설프게 준비하고 종편 나왔다가 학자들한테 면전에서 막 깨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어떤 그 국제 정치를 했거나 남북 관계를 전공한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전문 학자들 앞에서는 좀 쫄더라고. 그러더니 한 번 깨지면 그 다음 날 입장이 또 바뀌는 것도 봤어요. 어떨 땐 박상학 씨가 정부를 감싸다가 또는 그 다음 날 비판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 안쓰럽게 봤습니다. 네. 아 여기 내려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무언가 그 하나의 어떤 자기가 사상가 운동가로서의 어떤 수미일관한 모습을 비춰지기보다는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엄혹한 남한 사회에서 생존하기에 정말 불안해하는 이런 어떤 그 처지로 봤고 대다수의 탈북자가 저렇겠지 하고 저는 좀 측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거의 직업화된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지방에 내려와 어떤 탈북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전단 살포 운동을 하자. 돈 나온다. 돈 된다 이거. 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인터뷰 한국일보도 보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걸 자꾸 시끄럽게 보도해주면은 더 땡큐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래지 정부에서 받은 거 없고 삼성현대에서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로 책임져야 될 생계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세력화 또 규합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98%의 탈북자들은 대부분 신중한데 1~2%의 탈북자들이 마치 탈북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무리한 행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박상학 씨에 대해 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결국 이 전단 살포 문제가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탈북자 내에서도 공론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박상학 씨가 이렇게 나서는 걸 그냥 놔둔다면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 날 이 사람은 올리겠죠. 정부가 제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삐라를 뿌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뻥카예요? 아니요, 북한은 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 그러면 어떻게 해, 주민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대피해라 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년 전에 북한이 뭐 또 온갖 그 협박성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뻥카다. 그러니까 이제 empty street, 그러니까 빈 공갈이란 말인데 속빈 위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의 효과인데요. 북한도 계속 그동안에 뻥카를 쳤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거죠, 말로써.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한다면은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뻥하고 공갈인데 이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다 공갈로 생각하니까 말을 통한 억제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하다가 이게 자기 말의 신빙성을 계속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공갈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동이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에 행동이 옮겨가지고 고사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이렇게 막 떠들어 놨는데 네. 주민들한테 대피해라 막 이런 식으로 또 엄청나게 강도를 높이는 고강도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정작 삐라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럼 북한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말에 의한 협박이 약발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의한 협박이 약발을 먹힌다는 것을 또 계속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쏘면은 이건 남북관계 악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근데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쏘는 것이 이렇게 박상학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혼을 한번 내주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방치한 박근혜 정부를 혼내는 거라 생각해요. 이것이 가져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북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작년경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 한번 충돌이 벌어질 뻔한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네. 그때 우리가 아서레이다 얘기하면서 아서레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당시에 예고된 전단 살포가 있고 북한에서 이제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자 우리 K9 자주포하고 대구공항에 F-15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확전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확전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때는 고사총을 발사했다 그랬지만은 사실상 그거보다 한 수위 높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견인포나 자주포 또는 그에 버금가는 화기 네. 이것이 발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기는 단순히 풍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풍선을 날린 지점 그러니까 원점 어떤 타격? 원점을 네. 예, 이거를 북한이 쓸어버리겠다 이걸 공언한 거거든요. 네.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인근의 바다에 우리가 포를 쐈는데 네. 거기에다가 북한이 같이 쏜 게 아니라 포격 원점을 때린다는 것이 연평도에 이제 수백 발의 북한 포탄이 날아오게 된 겁니다. 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동종의 무기 플러스 그동안 또 우리 정부가 공언한 대로 전투기를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양쪽이 구라인데 구라로만 끝났을 때 이제 이 군부의 사고로 비춰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위협의 신뢰성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네.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아, 구라구나, 뻥이구나. 이제 방금 창수 형이 이야기한 네. 그대로 이러면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군사력을 강압적으로 과시해서 무언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면은 이 말이 구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보여줘야만 그래야만 이 어떤 그 군사적인 우세, 강압의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이게 네. 이제 위협의 신뢰성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동안의 명분과 갈등과 어떤 논리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어떤 그 판이 깨지는 어떤 그 긴장이 높은 수위에 어떤 그 한반도의 교전 상황까지 벌어지는 건 솔직히 남과북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원치는 않지만 끌려가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국가 간에는 그런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끌려가야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네.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 상황 네. 이런 부분이 삐라로 인해 가지고 극대화됐을 때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저 같은 아줌마가 생각해 볼 때 일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박근혜 정부 핵심 당국자라고 한다면 박상학 씨를 못하게 해야지. 애들 키우고 바빠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또 삐라 때문에 정신 또 사나워지면 곤란하거든요. 에? 그 한국 사람들 진짜 막 너무 일도 많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막 이런 것 때문에 정신 사납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핵심 당국자라면 박상학 씨를 못하게 하겠어.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네. 여러 차례 삐라 뿌리려 했던 것들을 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삐라 뿌리는 것은 삐라 뿌리는 걸 막는 것은 그렇죠. 가능하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법원의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는 이제 제가 이 삐라 문제로 처음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 네. 그랬을 때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았을 때 정말로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은 김정은 편집장 여러 차례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한반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이야기시키는 것인가. 그럼 당연히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에 대해서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박상욱 씨 막아야죠. 근데 막지 않고 이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삐라 살포하는 박근혜 대통령 삐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 아닙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죠. 그거는 네.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됩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로 정작 보장돼야 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삐라 살포는 그거는 맞고 그리고 정작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 되는 박상욱 씨의 삐라 살포는 막지 않고 네. 이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정부입니다. 무개념이네. 아니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그 삐라 내용을 제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야 명예훼손이야. 김대중은 민족 반역자고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한 가짜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의 대다수가 남한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 그런 식이라면은 저기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 삐라를 뿌린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 냉전 시대 서독이 동독에 살포했던 삐라나 심리전은 진실에 기초했습니다. 네. 진실이 결국 이긴다고 봤어요. 그런데 거짓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저기 이런 어떤 그 그거는 승리를, 제가 보기에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데 한국의 진보가 또 이럴 때 그런 것도 못해. 왜 아니 안 제가 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고발해야 돼요. 야당이나 어떤 네. 그 저기 뭐 김대중 대통령 관련 단체라든가 네. 왜 고발 안 합니까 이걸? 고발해야지. 아니 이걸 고발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저기 뭐냐 이 내용 자체가 참으로 북한에 우리가 전달하기엔 부끄러운 내용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남한 사회에 치부가 드러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표현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재원 새누리당 이번에 정무 특보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그 세월호 유가족도 고소하고 딱 꼼꼼하잖아. 꼼꼼하게 다 찾고 기억해놨다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데 한국의 진보는 박상학 씨에 대해서 그냥 내비두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가의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박상욱 씨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그 전에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내용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부분이 다 한국당이 떨어진다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걸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일부라도 북한에 떨어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떨어진 거를 본 북한 주민들이 이걸 보고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내부에서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세력도 형성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절대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사실에 기초하게 있다기보다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선전전, 심리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기초해야 되는 것, 진실에 기초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구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는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부들을 모독하는 이런 뿌리를 뿌렸을 때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뭐라도 대해서 해야 되는 자신들이 강력하게 한다고 해야지. 예. 아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충성심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정말로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 명예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자신들의 충성심 경쟁하기 위해서 이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자체가 과연 북한의 미사일을 용인가 또는 사드가 요격이 가능한가 그 실험도 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든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삐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뻥만 치고 난리들이야. 그 표현의 저열함이라든가 뭐 특하면 이제 뭐 리설주 뭐 음란 동영상 뭐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 또 남한 대통령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로 꽉 채워진 대북 삐라는 뭐냐면은 봐라 나 개 같은 놈이다. 니들도 개가 되자. 우리 인생 막 살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지향하는 건 우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남한 주민이건 북한 주민이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같죠. 선호 체계에 입각해가지고 전달해야 될 진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서독이 동독한테 할 때는 중고차 시세,
네. 백화점 생필품. 그랬다면서요. 그러면서 저기 생활의 지혜 이런 거 전달했다는 거야. 이러지 체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썼다는 어떻게 거야. 하면 더 잘 살 수 있나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뭐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행복한 삶에 대한 얘기를 행복한 하고 있는 삶에 거잖아. 대한.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는데 이분도 저는 약간 김기종 씨하고 비슷한 스타일 아닌가 싶은 대목도 느껴요. 두 분 다 좀 이렇게 물론 목적은 다르고 수단도 좀 다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네.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희중 씨가 진보를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 과잉 돌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똑같이 탈북자들을 대표하지 않는 이분이 박상학 씨가 탈북자들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남북 관계를 혼란스럽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마음인데 그나저나 26일 큰일 났네. 지켜보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두 분 다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하튼 그거는 아니 아파서 쓰러진 분이 또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 이러면 안 돼. 오버하면 안 돼. 저를 좀 말려주세요. 장윤선의 팟짱.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대한 설왕설래 굉장히 많고 오늘 조간 보도 휩쓴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이 회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발표문을 쭉 읽어봤어요. 네. 3페이지로 나왔는데 네.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 거는 육자회담 재개에 대한 어떤 공감대 마련했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한 가지 좀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언급된 내용은 뭐냐면은 문화, 또 교류, 환경, 관광 이런 부분에서 삼국 간의 협력이 많이 증진됐다. 주로 이것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네. 반면 정치 분야, 역사 분야, 또 어떤 안보 분야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뭐 합의가 불가능한 네. 공동 선언문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지 역사에 관한 표현 중에 하나는 과거 역사를 존중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네. 요 과거 역사를 중시한다는 건 이제 한국 중국의 입장인 것 같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건 일본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이렇게 섞어 놓으면 너무 추상화돼서 뭐가 뭔 얘기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 정상회의를 네. 곧 이제 추진한다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원래 차관급 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장관급 회담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정상회담인데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늦어도 6월 이내 또는 뭐 더 부담된다면 늦어도 연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네. 정상회담을 표명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역시 또 시기를 표명하는 것에 반대한 건 역시 또 중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는 회담장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아예 악수도 안 하는 거야. 중국 일본 외교부 장관끼리는 맞아. 악수도 안 하는 거야. 네. 결국은 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만 더 많이 확인이 된 게 됐고 이 회담에서는 이제 중재를 하려는 한국과 네. 일본을 지켜보겠다는 중국.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건 이제 8.15에 나올 아베 담화와 미국에서 있을 상하원 합동연설 이런 걸 보고 얼마나 싸가지 있는지 보겠다. 예, 이런 중국의 입장이 나온 것이고 일본은 우리는 마이웨이 하겠다. 우리는 제 갈 길로 가겠다. 또 이런 어떤 고집이 한번 충돌할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상회담이고 한미일 장관회담이고 하나마나 휴지 조각인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김창수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역시 한중일 뭐 외무장관 회담한 것도 한중일 삼국이 고라 전쟁을 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올해 여러 가지 정책 일정을 놓고 볼 때 한중일 3자 관계가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김정일 편집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올해 중요한 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우선은 좀 이따가 3월 말에 미국이 합참의장 옵니다. 네. 서울 옵니다.
그럼 합참의장 오면은 사드 문제는 반드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중일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이미 불이 지펴질 대로 지펴졌기 때문에 살짝씩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합참의장 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논의가 될 겁니다.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합참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 합참의장 오면은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정부는 역시 또 아니다. 그것도 고란을 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되면은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함께 옵니다. 예, 한꺼번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4월 달에는 아베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지금 현재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재미동포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는 추세가 굳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월 초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전승 7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는 우리의 8.15 행사가 있는 거고요. 네. 대통령의 8.15 연두 연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8월 말에는 아베의 이 전쟁 70주년 네. 그거에 대한 아베 연설이 있습니다. 네. 9월 초에는 중국에서 또 전승 7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쭉 1년 내에 행사도 이어져 있는데 네. 이 행사 속에서 한중은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바로 잡아라 청산해라 이런 걸 요구하겠죠. 네. 아베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베 역사 수정주의까지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국가 전략에 따라서 지금 아베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풀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일 삼국 외교장관 해가지고 공동성명 발표하고 이런 거는 서로 명분 쌓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인데 일단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뭐 정치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못하니까 문화 교류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국가들이 서로 한중일 삼국이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명분 쌓기용 한미일 삼국 외무장관 회담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나 본색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한중일 삼국 간의 과거사 문제와 미래에 대한 지향의 차이 속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원래 사드가 좀 논의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사드가 논의 안 된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그리고 그렇죠. AI, IB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결국에는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그나마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저는 요소가 앞으로 있다. 당분간은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오히려 사드 얘기를 많이 하고 나왔을 네.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다시 공이 지금 미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는 중국에 시달리다 이번에는 앞으로 미국에 한 달 정도를 시달려야 되는 네.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그 정부의 과연 전략적 중심이 뭐냐? 어떤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우리의 어떤 전략적 비전과 철학이 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더더욱 그 중요해지는 이런 네. 시기가 됐는데 사실 이번에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한국이 중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한중일 그 협력 사무소를 만들기로 네. 하고 서울에 그 사무국을 뒀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공동 사무국장 3명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협의체를 광화문에다가 그 사무국을 뒀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네. 매일 아침 미국 대사관에서 봐. 음. 말은 전문위원이라는데 사실은 CIA 요원인데 네. 여기서 뭐 하나 들여다보느라고. 봐야 되겠지. 네. 그런데 요즘 뭐 역사 문제 때문에 그게 제대로 가동은 네. 안 되지만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이거 진보 정권도 못했던 걸 저 이명박 MB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네. 애초에 네. 제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구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것이죠. 이건 큰 잘 모르고 성과야. 한 거 아니야? 아니 저기 뭐냐 MB는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잘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다소 이제 희망을 가졌던 것은 과연 우리가 탈냉전기 90년대 이제부터 싹트기 시작한 동아시아 지역주의 이론. 네. 그 와다 하루키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저 동아시아 우리 공동의 집. 공동의 집.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아시아 같은 문명권끼리 서로 공존하고 조화롭게 과연 어떤 문명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큽니다. 지금 미국이 한 3억 대입니다. 네. 예, 유럽이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 통일된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합치면 3억이 되잖아요. 네. 벌써 이것만 해도 하나의 어떤 세력권인데 여기에다 중국까지 됐을 때는 제일 크죠. 예,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아시아 지역주의가 싹틀 수 있는가 이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그거는 6.25 문화권에 있던 우리 한중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 모멘텀은 완전히 해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본의 노선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타라 입구 네.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탈피해서 서방으로 편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일본은 아시아의 독일이 되자 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침략적 사상으로 구체화됐는데 지금 일본이 한중일의 어떤 그 테이블에서도 사실은 왕따가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비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현대판 21세기판 탈아입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상이 우리한테는 항상 침략적이었고 또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네.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베가 과연 어떤 담화를 발표하겠는가 모름지기 저는 몰라도 아베가 이제 어떤 어떤 미국과의 동맹에 용인된 한도 내에서 네. 어떤 자국의 어떤 역할을 증진하는 대단히 어떤 새로운 일본의 정체성을 선포하려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됐을 때가 동아시아 동북아가 굉장히 어떤 그 불안해 세력 균형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으로 갔던 것이죠. 지금 저기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3월부터 4월에 집중적으로 날아오는 이유는 물론 사드 압박을 하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는 한미를 완전히 묶어버리겠다. 예,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을 무시하고 네. 전략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세력권을 강화하는 어떤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선택의 갈림길 예.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중일 간의 대화와 협력의 테이블들을 일상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한중일이 동북아시아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걸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존의 이제 역대 정부가 이렇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정권 초반에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다가 정권 말기에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자신은 정권 처음부터 그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일본하고 각을 세웠던 거죠. 일본하고 각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이건 순전히 과거 정부와의 차별적인 노선을 자신은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로서 그 사이에 한국 정부가 일본과 각을 세운 사이에 아베는 자기 노선을 정비한 겁니다.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역사 수정주의, 일본의 재무장 그렇게 해서 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인정받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전후패전 국가에서 그 쪽팔림에서부터 벗어나서 보통 국가로 가겠다. 그 사이에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아베는 그렇게 이미 자기 노선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기 말에 또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뭐 일본과의 정상회담 같은 것도 솔솔 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와의 정치적 차별성만 하겠다는 이런 역시 철학과 개념 없는 국가 전략과 비전 없는 상태 속에서 대일 정책을 펼치다가 자업자득으로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입장이겠는데요. 역시 미국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1월 초에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하겠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월 초를 우리가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요. 정말 곧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언론의 분위기가 쫙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첫 번째 반응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있으면서 휴가 중에 소니에 대한 해킹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 소니에 대한 그 해킹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다가가는 걸 막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초에 신년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화답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1월 하순에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은 곧 망해갈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관계 가능을 딱 막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뭐냐면은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미일 3국이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력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신이 처음에 취했던 스탠스에서부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어떤 명확한 우리의 전략적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미국에게 흔들리고 중국에게 흔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드 문제를 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최초로 서울 땅에서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와 중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말싸움하는 쌈질하는 네. 이런 형국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또 똑같이 중국의 외교장관하고 일본 외교장관이 한국 땅에서 서울 땅에서 과거사 가지고 쌈질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을 가진 전략적 중심을 가진 외교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런데 말씀하시죠. 내가 그 언론을 보면 참 불만스러운 게 말이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에서 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길을 잃고 헤매는 미로 속에 갇혀버린 한국 외교안보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 그렇게 질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G2 시대에 어떤 그 생존법을 구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네. 연구하고 어떤 그 공론화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울 때 이 정부가 뭘 급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랬던 겁니다. 네. 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화를 부르고 있는 모호성이 됐다는 거예요. 화를 계속 부르고 있죠. 자꾸 다그치잖아요. 네. 네 입장이 뭐야?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곧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사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아시아개발은행도 그랬고 사드도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모호성은 동맹국인 미국과 우방국인 중국을 다 같이 화나게 한 모호성이지 이게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는 모호성이 맞느냐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모호성보다는 이제 지속 가능한 명료한 정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컨시스턴트 팔리시라 그래야 돼? 이 전략적 컨시스턴트 모호성. 그건 뭐냐? 그 아베를 보면은 방향은 퇴행적이지만 명확하거든요. 네. 노무현 여러 가지 균형자론으로 얻어맞긴 했지만 방향은 명확했거든요. 이런 걸 지속적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한국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머지를 다 모호성으로 합법합리화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것은 곧 재앙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외교나 통일부 저는 출입 기자들도 좀 걱정이에요. 이를테면은 이런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계속 생길 때 사실 기자들이 그 굉장히 중심을 잡고 토론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거든요. 기자실에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출입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출입할 때는 어떤 육자회담 쟁점이 형성됐다. 이럴 때 동북아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하고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오래 출입한 선배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사의 각을 잡거든요. 방향도 잡고. 물론 이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식대로 쓰고 한겨레는 한겨레식대로 쓰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국가 비전과 연동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취재도 다 그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풀해주는 대로 뭐 정부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휘청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언론도 휘청거려요. 언론도 굉장히 휘청거리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전략이 명확해야 되는데요. 이제 국가 전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삐라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삐라는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다. 뭐 그런 핑계로 삐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정보를 가장 많이 주는 거는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보를 많이 주는 건데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의 우리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위협, 남북한의 갈등 이게 핑계가 돼가지고 각국들이 한반도 땅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각국이 한반도에서 싸움을 하는 그 핑계거리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거. 그래야지 그것이 사드로부터 오는 위협도 제거하는 하나의 노력이 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또 진행시켜 나가는 것들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하기 위한 거 협력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우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자신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반부패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법치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 노선 반부패와 법치를 통해서 중국을 선진화시키는 것은 한국의 경험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모범 국가가 되어가지고 중국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화와 협력의 공간 속에서 너희들이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일본, 중국, 미국, 북한을 상대로 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국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 속에서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네티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미일 사이에서 한국이 헤맬 때 그러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 한번 갔다 오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 전략적 모호성을 욕하던 보수 세력이 네. 이제 와가지고 곤란할 때만 전략적 모호성을 모호성을. 꺼낸다. 그 안에 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호성이 아니라 부재성이라고 봐야죠. 전략적 부재. 전략 이걸 부재.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의 변동에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떤 그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미국의 패권이 지금 위협을 받으면서 중국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국제정치학에서 세력변이라고 하거든요. 네. 세력전이. 예, 그런 세력전이라는 것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단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교거든요. 우리가 어떤 평화의 교량 국가로서 이 열강 강대국의 어떤 갈등의 틈바구니를 우리 스스로 조정하고 평화의 교량 역할을 못 해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강대국 정치에서 굉장히 그 폭력적인 갈등의 조짐으로 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좌고우면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이제 눈치 보기 외교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반도에 와서 미중이 더 대립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한테 큰 화가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심을 얼마나 뚜렷하게 갖추면서 이 하나의 어떤 세력전이라는 이 지정학적 변동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 생존의 길을 찾아나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북한에 뭐 포용 정책을 썼다, 햇볕 정책을 썼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비난도 많지만 그 전략의 가장 핵심은 미중 간의 가교 역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그렇습니다. 달성하려고 한 예.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그 덕수궁에서 방송을 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동북아 정세를 걱정하면서 그 고종의 고민 그리고 종창의 고민을 함께 공유했던 바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교가 정말 중요한 나라라는 거를 아기 때부터 배우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어른들이 외교를 망치고 있어. 그것도 고위직 어른들이.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미중이 대립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줏대 있는 외교로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자기 원칙을 세워야 되는 때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그거를 없네요. 이제 전문가들은 돌고래 외교라고 말합니다. 돌고래 외교. 예,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이 네. 두 고래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새우가 될 게 아니라 두 고래 사이를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는 돌고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돌고래 외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 날개론을 계속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몸통을 튼튼히 한 다음에 중국을 우리의 왼날개로 하고 미국을 우리의 오른날개로 해서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러한 어떤 좌우 양날개론이라는 것을 우리 국가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늘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십상시도 이런 얘기 안 듣는 것 같아요. 제발 십상시라도 좀 이 팟캐스트를 좀 잘 들어서 들었어요. 귀에 좀 담아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저 무면허 운전자가 대한민국을 운전하는 3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큰 사고나 치지 않기를 우리는 기우제라도 지낼까? 그렇지. 기원하는 수밖에 없고 초보 운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는데 큰 사고나 내지 말고 조심해 다니십시오. 네. 잘못하다 경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빈말 아닙니다, 절대. 네. 예, 이것도 나도 굴아요 오늘. 자, 오늘 저희가 정말 이 종창과 함께하면 늘 동북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마무리로 러브레터. 자, 오늘 뭐가 네, 준비됐는지 러브레터. 기대가 김종대의 됩니다. 러브레터. 기대가 큽니다. 예. 지하철에서 USB를 놓고 와가지고 예. 자, 오늘 네 번째 러브레터입니다. 근혜 씨, 봄이 오는 것 같더니 찬바람이 부네요. 어젯밤 바람 소리에 저는 잠을 설쳤시오.
우리의 봄은 왜 한달음에 오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이토록 어렵게 오는 걸까요? 계절이 지나는 어지러운 길목에서 우리의 마음은 심란해져요. 미로 같은 이 계절의 길목에서 당신과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근혜 씨, 그런데 그 스케퍼로티인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인가 그 이름이 어려운 놈 하나 있지요. 어려우니까 그냥 스캔하는 놈이라고 쳐요. 그 싸가지 없는 입이 당신을 참 힘들게 했어요. 이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고 했으면 됐지. 왜 지가 나서서 부지 조사를 한다는 동, 지가 뭘 배치한다는 동 청문회 가서 떠들고 보도자료 내고, 아니 왜 저 지랄이래요. 아니 한미 연합사령관이라면 뭐야? 한국의 대통령의 부하입니다. 부하. 그런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당신이 엄연히 있는데 그 부하인 야전 사령관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래도 되는겨? 당신의 국군 통수권을 정면으로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비벨 사령관이라고 있었시오. 이 스캔하는 놈하고 비슷하게 아주 싸가지가 없었어요. 툭하면 지 멋대로 떠들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항의한 거 아닙니까? 저 사령관 입 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비비벨 사령관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이거를 연합사령관 바꿔달라는 뜻으로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비벨 사령관 퇴임 후에 내가 군대 생활 30년 동안 그런 수모는 첨당해봤다. 요지랄 했다는 거만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새빵살이하는 남의 나라 그 야전 사령관은 원래 그렇게 대하는 거요. 아니 왜 와가지고 한반도 이거 군사대비 태세 잘하라니까 지가 나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요. 그럴 때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저 새끼 눈가를 확 뽑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바꿔드려 주든가.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장인가 하는 양반이나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그냥 냅둬요. 지 부하인데 이게 어떻게 연합사령부입니까? 미군 사령관이지. 그것도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놈의 이 동북아 정세가 어려워진 거고 근혜 씨가 부지런히 마음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또 몰려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장관, 미국의 국무장관, 또 합참의장이 다 서울에 온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뭔 일 났어요 지금? 왜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한테 은근히 관심 있는 거야. 이거 당신 처녀인 줄 알고. 이 자들이 잔뜩 몰려와서 이랬는데 난 검은 속셈이 있다고 봐요. 이게 저절로 몰려올 리가 없다고 이게. 응? 와가지고 청와대 와가지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염탐하고 말이지. 침 질질 흘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몰려오는 게 왜? 아니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당신을 아끼는 내 마음이 몹시 불안해요. 이러다가 당신도 장윤선이 꼴 나는 거 아니요? 몸조심해야 돼요. 몸조심. 어디 대한민국 대통령을 갖다가 말이지 동네북처럼 말이지 이놈이 와서 건드리고 저놈이 와서 건드리고 당신같이 아침잠도 많은 여자한테 일정 많은 이나 들고 의전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당신이 미국도 골치 아프고 중국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중동 얘기 꺼낸 거 아니야, 그죠? 아시아는 골치 아프다. 이 동북아시아는 골치 아프자. 중동으로 다 가자. 이 얘기한 거 아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텅텅 비게 만들자. 이게 제2의 중동붐 아니요? 아주 잘한 거야. 아주 그 말 잘했어요. 사실은 중동이 더 골치 아파요. 알고 보면 뭘 알고서 떠들어요. 거기 가봐요. 그런데 거기에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다 가서 대한민국이 텅텅 비게 하자. 말은 그럴싸해요. 워낙 골치 아프니까. 근데 거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중동엔 옛날부터 많이 갔어요. 이건 뭐냐? 당신이 지금 설 자리가 없다는 겨. 이게 한국에도 설 자리가 없고 아시아에 당신 설 자리가 없다는 겨. 난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 얘기 아니요?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놈으로면 내가 눈가를 확 스캔하는 가 말이요 가. 예.
이 새끼 스파게티 마냥 쏙쏙 말아가지고 미국 합참의장 된장감 저 보쌈 싸서 먹어버려야 돼 이 새끼들. 아주 스파게티 마냥 똘똘 말아 먹어 처먹어야 돼 이 새끼들은요. 아래 위도 없어 아래 위도 이 자식들은. 그네 씨 오늘 내가 조금 흥분한 건 다 당신을 아끼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땅속에 얼어있던 자그마한 씨앗이 이제는 긴 땅을 뚫고 그 두꺼운 어떤 관목을 헤치고 파란 싹을 틔우고 있어요. 그 죽음의 어떤 겨울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명력을 치솟아오르게 만드는 이 위대한 탄생들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랑, 또 하나의 위대함을 간직해야 돼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당신의 남자로부터 또 하나의 러브레터가 가고 있어요. 답장은 하든 말든 맘대로 해요. 당신의 남자가 썼어요. 답장을 받아야죠. 네? 김종대의 러브레터가 오늘은 질투심 가득 담긴 흥분 레터가 되어버렸어. 미국에서도 국무장관, 국방장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다 그러니까 김종대 질투심이 속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나도 못 만나는데 왜 만나? 심지어 연애 편지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답장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 올라 죽겠는데. 미국에서는 줄줄이 와가지고 다 만나주고 말이야. 근데 오늘 나 또 새로운 거 배웠어요. 뭘?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내 이름을 도저히 못 외우거든. 스케퍼로티. 스케퍼로티. 근데 이게 스캔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왜냐면 사드를 지금 한국 땅에 어디가 배치할 것인가 한국 땅을 스캔하고 다니고 있어 지금. 스캔하고 다니잖아. 그리고 옛날에 벨사령관. 그래서 스케퍼로티구나. 그렇지, 그래서 스캔이야. 근데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스파게티로 돼. 그래서 똘똘 말아쳐 말려. 근데 옛날에 벨사령관도 팍하면 막 벨 눌렸거든. 경고의 벨 이제 알았어, 다 외웠어 이제. 이름을 딱 가지고 오는구나.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네. 그리고 중동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네. 아니 중동 이야기 사실은 아베가 중동에 대해서 2억 달러 정도 뭐 지원금 주겠다고 어쨌다고 하다가 결국은 테러 인질의 사태가 나버렸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이 이렇게 동북아시아보다 이 복잡한 동북아시아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중동을 선택했는데 나 그것 때문에 더워지러 죽는데 내가 19일이야. 그게 19일날 내가 병원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틀을 막 정신없이 있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쭉 뉴스를 봤는데 이게 뭐야? 그것 때문에 더 어지러웠잖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담보 중동으로 가자. 물론 이제 거기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IS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르시나 봐. 맞아요. 시리아가 어떤지 모르시나 봐. 러브레터에서 나오는 그게 웃음을 폭발했잖아. 그 대목에서 중동이 더 복잡해. 이 대목에서. 야,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한 네이처. 우주에서 유일하게 마카산삼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카산삼에서 10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중에 2박스를 하나는 김종대 편집장님 그리고 하나는 우리 김창수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셔가지고요. 마카산삼 드시고 힘내셔. 쓰러지지 말고. 알았죠? 마카산삼 광고만 들었는데 먹어보고 제가 확실하게 효과에 대해서 창수형을 임상 실험해. 그래가지고 하는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하나 뜯어봤는데 굉장히 어떤 그 격조 높은 향에다가 어떤 그 보기 냄새만 맡아도 아주 행복해져요. 그런데 아주 그 귀한 음식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집니다. 네, 그 기운 내셔서요. 다음 주에 더 센 웃음, 더 활기찬 목소리로 만나 뵙겠습니다. 산삼 웃음을 선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